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꾸 나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문제를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주로 중요하고 뭐가 지금 자꾸 비틀고 있구나, 뭐가 키워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혼자 공부하면 공부하는 양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봐봐요. 제가요, 그 운동을 하는데, 여기 헬스 운동 하는데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로 많이 보거든요. 갑자기 한 며칠 전부터. 왜냐면 혼자 운동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나 혼자 내 멋대로 그냥 헬스 기구 있잖아요. 보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요즘 최근에요, 한 3일 전부터요, 다시 그 유튜브 영상을 뭐 PT하고 그러면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요, 유튜브 그것을 몇 번 딱 보고 가서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요, 이게 전에는 그냥 막 할 때는 웬만한 것은 다 마지막까지 뭐 100kg면 100kg까지 뭐 다 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뭐든지요.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니까요, 진짜 농도가 딱 반밖에 못 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등을 어떻게 붙이고,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하고,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 공부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책도 많이 보고 막 진도를 막 3회동 하는데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뭐가 안 올라요?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웬만하면 운동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몸에요, 뭐 다리에 뭐 알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유튜브를 똑바로 보고 가서 운동을 했더니요, 지금요, 허벅지에 알이 배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운동을 했는데 필요한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근육이 형성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무조건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요, 엉뚱한데 뭐 무릎이라든가 뼈 관절 같은 데 있잖아요, 힘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알겠죠? 근육에 힘이 가야지. 근육이 이것을 모든 기관들을, 모든 그 신체적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그 코어 같은 것도 형성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많이 한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혼자 공부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꼭 본 것만 봐요. 자기가 꼭 본 것만. 두 번째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오면은요, 무슨 말, 언제 이거 봤는지 모르고 내가 왜 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뭔가를 이해하고 만약에 그걸 써놓잖아요. 그때 이거 지운다고 했는데 왜 안 지웠지? 이런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공부나 운동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나 운동이나 다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똑바로 하지 않고 자꾸 막 해독수 중요하고요, 뭘 많이 봤다, 이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농도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 근저당권이요, 이제 간단하죠? 저당권이 양이 워낙 많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저당권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 확정 채권, 그러면 저당권이죠. 불특정이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저당권이다.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느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명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뭐가 있어야 돼요?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죠. 우리가 근저당권하고 저당권과 다르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 그런데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해서 일시적으로 0이 되죠. 0이 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돼도 근저당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왜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40번은요, 피담보 채권에 양도 없는 봐봐.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근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채권하고 근저당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죠. 우리가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저당권의 전속기간은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에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전속기간은요. 채권, 채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요, 그것은 채권,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뭐하고 다르다? 저당권하고 달라.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면 보호가 되고,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담보가 되죠. 채권에 의해서. 그런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돼. 채권,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피담보 채권에서 우리가 저당권에서는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를 한 범위 내에서 보호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 없어도 채권, 채권에게 범위 안에서 다 담보가 돼.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채권, 채권에게 뭐한다? 등기 없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45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이자는 뭐한다? 이자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뭐 없이? 등기 없이. 1년 분이 넘는 지연손해금. 우리가 저당권에서는 1년 분만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1년 분이 넘는 것도 담보가 되는 것이에요. 1년 분이 넘는 것도 담보가 된다. 자,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행위가 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죠. 처분 행위죠. 그 다음에 피해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피해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요 피해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어떠한 법률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추정되지 않지만 채권을 성립되기가 주된 권리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서로가 다른 건 다르단 말이죠. 하나는 채권 행위고 하나는 물권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근저당권 성립하는 설정 행위와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주된 권리, 하나는 종된 권리니까. 자, 그 다음에 48번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 확정이죠. 확정은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는요 누가 경미를 청구했냐가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여기 둘 다 근저당이죠. 근저당이고 근저당이다. 선순위 후순위죠. 선순위가 경미를 청구하죠. 경미를 청구하면은 선순위 A는 언제요? 경미 청구 시 확정이 되죠. 경미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고 A는요 경미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죠. 만약에 B가 경미를 청구하죠. 경미를 청구하면 B는 언제요? B는 경미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죠. 청구할 때 확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A가 경미를 청구했죠. A가 경미를 청구한 B는요 이 B는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죠. 만약에 B가 경미를 청구하죠. 그러면 여기 A는요 위에 A는요 경미를 청구하지 않은 A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경미를 청구했다 경미를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말하면 되죠. 자, 후순위가 경미를 신청했죠. 후순위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알겠죠? 그래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후순위는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그 근저당권은 경매 청구 시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신청하면 이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죠. 나중에 취하가 돼도 한 번 확정됐으니까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 경매 청구 시.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알겠죠? 그럼 선순위를 물어보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요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죠. 사망한다. 그럼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된다. 틀렸죠? 사망하면 누가 책임지면 된다?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 알겠죠? 그래서 확정된다. 틀렸죠? 근저당 채무자가 파산 선고 이건 안 되죠. 이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망했다. 망했단 말은 더 이상 돈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된다. 여러분요 해인 회생 절차 있죠. 회생 절차가 개시할 때 이 사람도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생 절차 개시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본계약상 결산기나 전속기간이 도래하죠. 전속기간이 도래하거나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전속기가 만료되면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자, 기본계약이 해지가 되죠. 해지가 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해지가 하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1462번이 중요한데요. 결산기에 정함이 없어. 그럼 언제 확정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 언제든지 해지하고 피담보 채권 확정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양 당사자니까 근저당권 설정자든 근저당권자든 언제든지 뭔가 해지를 해. 언제든지 해지를 해서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봐봐요. 결산기가 도래한다. 전속기간이 도래한다. 해지한다. 해지. 그런데 기간이 정함이 없다. 그러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확정되면 어떻게 하죠?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죠. 저당권. 근저당권은 불확정 채권이고 저당권은 확정 채권이니까 여기 봐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미 확정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담보된다? 봐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경매 신청이라는 말은 확정되면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담보가 되지만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담보가 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1464번은요. 기본계약인 당좌 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은 결산기가 도래. 우리가 결산기가 도래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됐다? 확정됐다. 그 이후에 발행된 도래했단 말은 여기 봐. 도래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확정한 이후 약속음상 새로운 채권이죠. 새로운 채권을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약속음도 나오고 뭐 당좌 대월계약도 나왔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뭐예요? 결산기가 도래했단 말은 피담보 채무가 뭐가 됐다?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엄상의 채권이 있다는 말은 새로운 채권이다 이 말이죠.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죠?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63, 64, 65가 똑같은 거라고. 새로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담보된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담보가 된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확정되기 전에요. 여기 후수의 권리자의 상락이 있을 필요가 없다. 채무 원인 변경. 채무 원인 변경은 중요하잖아요. 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채무 원인을 변경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를 변경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채무자는 변경할 수 있어. 왜요? 피담보 채무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는 변경 전의 것을 담보해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해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한다 이 말이죠.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그럼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가 변제돼도 그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승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액 또는 전속 기간에 후순위가 없으면 합의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는요 변경 등기를 하면 되죠. 알죠? 뭐 아무도 없다잖아. 후순위가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두 사람이 전속 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로 뭐를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은 채권 최고액 3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빚은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좀 감액해달라. 감액이 변경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 거랑 변경 등기한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는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죠. 약정으로 뭔다? 합의 해지죠. 합의로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채권이 있으면 그것을 변제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다. 자, 채권 최고액이 뭐죠? 채권 최고액이란 말은 뭐가 채권 최고예요? 매각대금. 매각대금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지 않고 뭐를 의미한다? 채권 최고액은 매각대금,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475년요.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그래 만약에 봐봐요. 여기서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근데 실제로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5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 건물이 경매가 되는데 경매대금이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을 받을 수 있는가? 안 돼요. 등기가 된 채권 최고액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채무하고 확정 채무에 대해서 얼마를 변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와. 이것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자, 여기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실제 채무 전부죠. 실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죠. 그럼 여기는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고요?
여기요 그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요 취득자는 어디만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 이거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요 여기서 봐봐. 여기 지금 물상보증하고 채무자가 지금 둘이 똑같이 나오죠. 근저당권에서는. 아까 우리 저당권에서는 두 가지가 달랐죠. 저당권은 뭐가 달랐죠? 지연이자를 전부 변제한다 물상보증인 1년분만 변제한다 뭐라고?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은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죠. 물상보증인은 경매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저당권에서 그렇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죠?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둘 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변제하면 돼. 알겠지? 헷갈리니까 조심하라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채무자의 최고액의 실제 채무가 4억이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이 등기된 것은 3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물상보증인은 얼마? 3억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얼마? 3억. 채무자는 얼마? 4억.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 4억. 이렇다 이 말이죠. 실제 채무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누구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죠. 누구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한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4억이다.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그러면요. 여기는요. 실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실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하는 것은 누구다? 누구예요? 후순위 권리자 또는 누구예요? 채무자. 채무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전부를 변제한다.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여기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죠. 확정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무조건 어디 범위 안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1477은요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 상회한다. 등기된 채권 최고액이 3억이고 확정된 최고액의 실제 채무가 4억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서는 누구죠? 여기면 근저당권자 채무자죠.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실제 발생한 채무 전부.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잔존 채무에도 근저당권이 미친다. 전부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78번은요.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 초과 지금 계속 나오죠. 4억이고 채권 최고 얼마죠? 3억이죠. 이때요 채무자는 얼마를 갚는다? 최고액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3억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권을 초과한다. 3억이다. 실제가 4억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후순위하고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된다? 4억.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4억을 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죠? 말을.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청구권자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 설정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된다. 제3자 그걸 제3취득자죠. 그러면 소유권이 제3취득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죠.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요 만약에요 종전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해.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죠. 그럼 물권이다 채권이죠.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482를 보죠.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하면서 을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근저당권은 2,500만 원이죠. 2억 5천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을소유죠. 을소유에 대하여 갑이 돈을 얼마 빌렸죠?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이죠. 2억 5천을 빚을 주고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병은 또 을에게 1억 원을 해주면서 2번 근저당권 여기 병이요 2번 근저당권이죠. 2번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알겠죠?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경매를 신잖아요. 병이. 그럼 봐봐요. 이 병이 경매를 청구해도 경매를 청구하면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죠? 어디가요?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1번 이하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채권 최고액, 이 경매대금이죠. 매각대금. 여기 매각대금이 얼마로 지금 됐죠? 이건 1억 5천이고 1억 5천이고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이 매각대금에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했다. 알겠죠? 1번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돼야 한다. 여기 봐봐요. 지금 누가 지금 경매를 청구했죠?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후순위. 그럼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고 후순위는 경매 청구시. 경매 청구시란 말은 언제 경매를 청구했죠? 6월 1일 날 경매를 청구했죠. 그래서 6월 1일 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되죠?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6월 1일 날은 누구의 것이 확정이 됐죠? 누구 것이? 병의 것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지만 누구 것은 확정 안 됐죠? 갑의 것은 확정이 됐어 안 됐어? 갑의 것은 확정 안 됐죠? 갑의 건 언제 확정돼요? 갑의 건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자, 6월 1일 확정이 됐죠? 확정된 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뭐 한다?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틀렸죠? 확정 이후 뭐가 담보되지 않는다? 새로운 채권.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알죠?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지연이자는 담보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가 없다.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됐다. 3억 원. 3억 원에 경매됐다. 그러면 3억 원은 3억 원에 경매되면 갑은 경매되면 3억 원을 다 변제받는다. OX, X. 알죠? 얼마? 채권 최고액. 얼마? 2억 5천.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만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죠?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공동저당이죠. 자, 공동저당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물권법으로 이제 쭉 보면 공동저당권이 이제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죠. 자,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이면 나머지 물건에 대한 저당권은 무효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동저당은요, 일부의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갑에게요 3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A, B, C에 이렇게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이 A의 저당권이 무효가 되죠. 그럼 B, C 저당권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B, C만. 알겠죠? 어떤 부동산의 매입금만으로 채무에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시비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 매각을 방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죠? 과잉 매각. 알겠죠? 우리가 뭘 어디서 이 말이 나오죠? 어디에서? 일괄 경매 청구권에서 나오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에 건물이 신축하면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하죠. 그래서 일괄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은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철거당하느냐 철거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의 경우는 과잉 경매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동산의 매입금이나 경매 대금만으로 채무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 A라는 부동산만 경매해도 돈 다 받아. 그런데 을은 B하고 C 부동산을 경매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걸 과잉 경매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과잉 매각을 방지하고 있다. 맞죠? 동시 배당가란 민법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적용된다.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동시 배당가란 민법 규정은 뭐죠? 안분액을 정하는 거죠. 안분액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148호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됨을 먼저 배당하죠. 일부 부동산의 매각됨을 먼저 배당한다. 이것을 이시배당 또는 순차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우 공동저당권은 그 대금에서 피해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배제받을 수 있어요. 동시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동시배당을 하면 매각된 각각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데 일부만 먼저 경매되면 일부의 매각대금에서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86번이죠.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이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위에 후순위 근저권자가 있다. 판례는 물상보증인 우선하죠. 왜요? 이런 봐봐요. 생각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 을이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요. 여기는 채무자 소유 것이 있고요. 여기는 물상보증인 소유가 있다. 이 말이죠. 물상보증인은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물상보증인 것을 먼저 경매를 해.
그럼 어떡하죠? 물상보증인은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변제했죠. 그러니까 어떡한다? 이 을의 저당권을 병이 차지하는 거야. 병이 차지해서 병이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경매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물상보증인이 먼저 돈을 받아와.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 먼저 돈을 받아와. 알겠죠? 그건 대의변제하니까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 소유 후순위가 물상보증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갑은 을한테요 1억 원을 대출해주고요. 갑 소유 X 토지, X하고 여기 Y죠. Y 토지 위에 채권 최고액 1억 2천, 1억 2천이네요. 1억 2천. 2천원은 1순위 공동장학권칙이다. 그 갑은 병이 신청한 토지의 경매결자에서 8천만 원 우선 배정받았다. 1억 2천 중에서 얼마를 받았죠? 8천을 먼저 받았죠. 남는 돈이 얼마예요? 4천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동산이 얼마가 경매되는지 간에 관계없이 4천만 원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죠. 먼저 A 부동산 경매에서 먼저 얼마 받아? 8천 받았죠. B 부동산이 5억의 경매가 돼도 4천만 원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은요, 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4천인데 이자까지 합해서 5천이 됐고 매각대금 완납할 때는 5,500만이 됐다. 그럼 5,500만 원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얼마만 받는다고? 8천 받았으니까 나머지 4천만 받는다고. 4천만. 나머지 4천만. 그걸 말한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알겠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 한도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물권법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